지난 영상에서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의 개막 예정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드디어 지난 6일 무관중 개막 경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가 이번 사태 확산 속에서의 KBO 리그 개막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야구 강국으로 불리는 미국과 일본에서 이번 한국 프로야구 무관중 개막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일본 매체 스포츠 니폰은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방역 정책을 펼쳤듯이 KBO 사무국도 철저히 대응했다. 또한 KBO 리그에 참가하는 10개 구단이 전 선수단 마스크 착용, 체온 검사, 취재진과 인터뷰 시 일정 거리두기 등 KBO 사무국이 제공한 이번 사태 대응 매뉴얼을 철저하게 준수한 덕분에 선수들 중 단 한 명의 감염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무관중이지만 정규 리그를 성공적으로 개막하여 야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전할 수 있었다. 고 보도하며 6월 개막도 사실상 어려워진 일본 야구와 대조되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의 경우 KBO 리그 중계권을 획득하여 일주일에 6경기를 편성했는데 이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외에 국가 간의 야구 토너먼트 대회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예선이나 미국 프로야구 올스타전과 같은 경기가 예외적으로 중계된 적은 있어도 다른 나라의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방송되는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개막에 대해 전 세계에서 관심이 큰 데다가 KBO 사무국이 이번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펴낸 매뉴얼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와 일본 야구 기구에 수출되는 등 스포츠계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최근 긴급사태 연장으로 프로야구 개막을 7월 이후에나 생각해볼 수 있는 일본의 경우 지난 6일 기준 누적 확진자 15,374명, 사망자 566명으로 확산세가 누그러질 기미가 거의 보이질 않자 현 일본 정부의 대처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정부에 대놓고 불만을 던지는 듯한 보도를 해 충격을 더했습니다. 니케이는 아날로그 행정, 멀어지는 출구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정보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한 한국에 비해 너무나도 아날로그식인 일본 행정을 이번 사태 대응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당장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사태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진단검사 확대나 의료 시스템 강화 등의 측면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다. 이번 사태 대처는 후생 노동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고 다른 부처와의 횡적인 협조가 거의 없는 이렇게 상하 중심적으로 경직된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한국은 밀접 접촉자를 발견하고 동선을 체크하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보건소 직원이 일일이 전화로 환자의 상태와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식으로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감염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일부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현 일본 정부의 대처에 불만을 토로하는데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최근 TV 아사히 메인 뉴스에 출연해 아베 정부를 겨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 달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출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인데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연장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해제 기준치 목표로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주기 바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뼈있는 물음에 아베 정부는 속 시원하게 대답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 가리개라는 우픈 별명을 얻은 실효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베노 마스크도 모자라 지난 올림픽 골판지 침대에 이어서 최근 아베 총리의 골판지 사랑이 끝없이 담긴 골판지 안면 보호구를 공개했었죠. 사가시키라는 업체가 제작한 이 안면 보호구는 눈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부분을 골판지로 제작하여 감염 확산도 예방하면서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병원에서 의료진들에게 주로 제공될 예정인데 그 실효성을 떠나서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아베 신조 총리의 친형인 아베 히로노부가 골판지 제품을 거래하고 수출하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의 대표로 있어 현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골판지 활용이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 것이죠. 이 외에도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대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예로 일본 미에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온라인 개학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여 다같이 반에 모여서 화면에 등장하는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한 명의 교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화면에서 학교에 나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이라면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선생님이 학교에 나와 이들을 가르치는 게 맞겠죠.
지난 4일 긴급사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20여 분간 발표한 아베 총리는 그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 NHK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긴급사태 선언 후 하루 2만 건으로 검사를 늘리겠다고 목표했지만 현재도 7, 8천 건 수준에 머물며 좀처럼 검사 수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에 아베 총리는 당혹스러워하며 그동안 중증 환자를 우선으로 대응하고자 했고 현재 일본 내 검사 체제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아 검사 수를 목표치까지 늘리기 어려웠다고 답하며 역량 부족을 어렵사리 인정했습니다. 안 그래도 역량이 부족해 진단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최근 감염 확산을 해소하는데 역행하는 움직임이 보여 논란이 됐습니다. 이 논란의 대상은 바로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로 이렇게 긴급한 시기에 직원들의 약 80%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소는 26개의 부서에 연구원을 포함해 36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이번 사태 대응에 있어 진단법, 치료법 등의 개발과 함께 유전자 증폭 검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에 의하면 후생 노동성은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국립감염증연구소에 출근자의 80%를 줄이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긴급사태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시점에는 이 연구소 직원의 출근자가 이미 50%가량 줄어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연구소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신들은 PCR 검사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맡아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를 재택근무로 전환해도 지장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물론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둘 모여 전체적인 검사 역량에 일본 스스로가 한계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이 연구소의 한 직원은 다같이 가장 많은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이 시기에 일률적으로 재택근무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위기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현 실정과 그 대처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검사 건수의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미비한 의료 시스템에서 오는 전체적인 검사 역량의 부족 외에도 이상할 정도로 까다로운 이번 사태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그나마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기존의 까다로운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37.5도씨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지속해야 비로소 검사 기준에 부합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무리 건강한 일반인이라도 4일 이상 열이 나면서 계속 아프면 정말 괴롭고 견디기 힘든 상태로 그때서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이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인데도 열이 난 지 4일이 안 됐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가려져 있던 일본의 민낯이 점점 드러나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마이니치 신문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지난 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이번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의 의료검사 체제에 불안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베 정부가 긴급사태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제한된 일상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큰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불안을 더했습니다. 지난 5일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다이치 생명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긴급사태가 미치는 일본 경제에 대한 악영향은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의 한 달과 그 후 연장된 5월 31일까지의 한 달은 크게 차이가 있다.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이 긴급사태 기한이 연장됨으로써 훨씬 더 악화돼 일본 정부에서 시행한 캠페인 고투 트래블 이후 2주 만에 일본 내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2.4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기간 은둔 생활로 건강 이상설까지 돌았던 아베 총리가 49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귀성을 자제해달라며 권고하는 와중에 일본은 여행 장려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전했죠. 이런 상황에서 소설가 나카무라 후미노리는 고투 캠페인은 어리석은 정책을 넘어 광기 수준에 도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토록 국민들은 고생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아베 총리는 이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아베가 국민보다 우선시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베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시하는 그것은 바로 전쟁이 가능한 국가 만들기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선박이 올해 4월 14일 이후 100일 이상 연속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동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약화시키고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영해상 불법 조업 단속을 주장하며 일본 어선들을 추격하는가 하면 3,000톤급 이상 대형 선박이 눈에 띄었죠.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이 전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고속정과 지대함 미사일, 잠수함까지 총동원했다는 점인데요. 중국은 일촉즉발 상태까지 철저하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일본이 중국 선박에게 무력을 시위하거나 강제적으로 조업을 방해했다면 언제든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 고노다로 방위상은 자위대를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런 중국의 행동에 비난을 퍼붓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일본은 16년 연속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간다는 점이에요. 일본의 2020 방위백서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한국을 향해 도발을 해왔습니다. 또 백서에 포함된 여러 점의 지도에도 독도 대신 버젓이 다케시마를 써넣었죠. 일본의 행동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과 딱 어울리겠는데요. 일본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비행을 하며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일본 평화헌법에서 규정한 전수방위 원칙을 깨트리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향상해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해당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분으로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실상은 강해지고 있는 한국도 견제하기 위함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이 반드시 전수방위 원칙의 기본 개념을 견지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아주 점잖게 타일렀지만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 없이 안보 전략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히며 대북 공격에 한국 동의는 필요 없다고 발언해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외에도 한반도 주변 국가들도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한국을 호시탐탐 도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군 Y9 정찰기 한 대가 제주도 남쪽을 거쳐 강릉 동쪽 해상까지 북상한 뒤 돌아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 정찰기가 우리 방공식별 구역을 여러 차례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동했었죠. 러시아도 전투기와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군용기 6대가 무더기로 카디즈로 무단 진입해 공군 F-15K 전투기 등이 긴급 대응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군의 전술 조치에도 4시간 동안 활기를 친 뒤 돌아갔죠. 심지어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두 개국이 연합으로 카디즈를 무단 진입했습니다. 이때 우리 군의 대응은 단호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독도 영공을 침범한 A-50기에 대해 섬광탄 총 20여 발, 기관포 360여 발로 대응했습니다. 최근 자주국방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두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국으로 그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군사 강국들이 한국을 도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국력을 더 높여야 합니다. 한국이 주변 강대국에 대적하기 위한 전략 개념 중 한 가지가 바로 독침 전략이죠. 한국의 독침 전략은 주변 강대국을 대적하는 개념으로 한국의 뛰어난 미사일 전력과 전략 무기들을 통해 상대 국가의 국가 수도나 핵심 시설 등을 무력화하는 것이죠. 아참! 한국의 독침 전략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화면 우측에 I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게다가 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더 막강한 국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 개발도 서두르겠다며 우리 군의 첨단 무기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음을 확인했어요. 현존하는 미사일보다 수배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란 평가를 받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고 짧은 시간에 목표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해군도 스텔스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 도입을 위한 선행 연구를 차질 없이 착착 수행하고 있어 오는 2030년대 초반까지 전략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0년대 해군은 대형 수송함 1척, 이지스함 2척, 한국형 구축함 2척, 3,000톤급 잠수함 1척에 군수지원함 등이 선별적으로 투입되는 기동전단 3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KDDX와 무인체계가 추가되면 전투력은 더욱 높아지죠.
이로써 1980년대까지 한반도 연안을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또 우리나라 항공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KAI는 이제까지 약 4조 원에 이르는 KR-1과 T-50, 148대를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공기는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임에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추가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우수성과 안정성, 후속 지원 능력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이 KF-X까지 만들어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은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고 A사 레이더,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 최첨단 핵심 장치들도 이미 국산화해 개량된 진짜 스텔스 기능이 있는 KF-X를 준비하고 있죠. 이미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KF-X에 개량된 진짜 스텔스 기능까지 장착하면 이젠 정말 동북아에선 그 누구도 한국의 하늘을 감히 넘보기 어려울 겁니다. 방위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고 이 방위산업이 발전하면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년간 국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오던 한국은 과거 70년 전에는 탱크 하나도 없을 만큼 약소국이었지만 지금은 어느새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방위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더 큰 도약을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주국방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